예, 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22페이지로 가세요. 자 22페이지에는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학개론 1편입니다. 1편에 부동산학 총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학문이에요. 총괄적으로 논하는 분야인데 공부할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을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부동산의 개념을 정리하게 되고 또 하나는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류라는 것은 이제 토지 용어들을 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해마다 한두 문제씩을 출제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토지 건물이라는 것이 일반 경제재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성 및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한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한 5년 동안 한 3문제로 정착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실 내용들은 복잡한 것들은 아니고요. 간단한 용어 위주로 수업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1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용어의 유래가 나옵니다. 뭐 시험을 묻지는 않습니다만 부동산이라는 원래 표현은 순수 한글 표현은 아니고요. 일본에서 물 건너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요. 영문으로 부동산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한답니다. 시험에 그것이 뭐냐고 묻지는 않습니다만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부동산을 영문으로 뭐라고 한다? 리얼 에스테이트다. 그럼 이제 시험에 묻는 표현이 2번부터입니다. 자, 2번 타이틀에 미출할게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이 뭐라고 되어 있죠? 복합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책에 있는 것처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결론부터 짚고 갈 겁니다. 자, 복합 개념 혹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감기가 좀 걸려서 죄송합니다. 복합은 종합이라는 표현이고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인식하는 사고 원리를 복합 개념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복합 종합이라는 얘기는 부동산학에서 세 가지 측면이라고 합니다. 쓰실 건 없고요. 제 책에 전부 있는 거니까 확인만 하면 됩니다. 박스 하단부에 가세요. 맨 밑에 보시면 네, 세 가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표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부동산의 기술적 측면이라고 쓰고 있죠.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이라고 쓰고 있고요. 세 번째는 법률적 측면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거니까요. 이 기술적이라는 표현은 부동산의 물리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러면 물리적 기술적이라는 얘기는 부동산의 외형적 측면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측면들을 뭐라고 표현한다? 물리적 측면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토지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지세, 집안, 지질 혹은 지형, 건물의 경우는 구조, 설계, 즉 몇 층 건물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측면을 뭐라고 하고요? 기술적, 물리적 측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 부동산이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수익이나 가격 측면은 뭐라고 표현하고요? 하고 세 번째, 법이 보여버리니까요. 가령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권리관계나 법적 규제 측면들을 법률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암기를 해야 될 건 아니고요. 이제 첫 시간에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법경기라고 정의해버리면 됩니다. 외워야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럼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투자를 하거나 거래하실 때요. 부동산을 인식을 할 때는 특정한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즉 기술, 경제, 법률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개념을 복합 개념 혹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복합 개념 혹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측면들은 형태가 있지요. 형태가 있으니까 이 표현을 이제 유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정의할 거고요. 가격이나 수익, 권리관계나 법적 규제는 형태가 있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묶어서 무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시험은 또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OX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왜 공부를 하는 거냐면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자, 여러분 토지가 있답니다. 지상에 건축물은 없고요. 이 토지 가격이 5억 원이라고 합시다. 가격이 지금 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5억 원의 의미는 뭘까요? 칠판에 답이 있습니다. 흙값이 5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 토지의 지세 지반들이 좋아야 건물을 세울 수 있죠.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 이용 가능해야 됩니다. 수익도 창출할 수 있어야 가격이 형성된단 말이 되는 거니까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물리적 측면, 법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물리적으로 하자가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5억이라는 가격은 형성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어디로 경제적 측면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럼 이걸 첫 시간에 스타트를 해서 왜 처음에 이걸 하는 거냐라고 하면 배경이 있습니다. 부동산 학은 1970년대 일본에서 연구되어서 국내에 들어옵니다. 초대 학자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일본에 가서 부동산학을 연구를 하고 국내 부동산학을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학문의 기초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요. 주변 과학을 베껴옵니다. 그러니까 토목학이나 건축학, 경영학이나 경제학, 법학 이 여러 학문을 끌어오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쓴 거고요. 복합 개념이라고 쓴 것이고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이 부동산학을 만드는 이론적 근간이 됩니다. 이론적 근간이 되기 때문에 복합 개념이라는 표현은 부동산학의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세 가지를 다 부동산학에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본론에 가면 공부를 하는 내용은 주로 철저히 경제적 측면을 가지고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경제적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표로 먼저 확인할게요. 표를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유형적 측면의 기술적 개념과 무형적 측면의 경제, 법률 개념을 통해서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인식하자라는 개념을 복합 개념 혹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올라가서요. 2번 항목의 두 번째 들어가세요. 파란색 글씨 있습니다. 즉 보입니까? 예,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으로 분류하는데 거기서 두 줄을 내려오시면 이러한이 있어요. 이러한 찾았습니까? 자, 이러한 이제 밑으로 갈게요. 이러한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부동산학을 종합 응용과학으로 태동시킨 이론적 근간이고 배경이 되는 부동산 학적 개념으로 부동산학의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중요한 표현이었고요. 자, 정리하면 다음 줄에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란 부동산을 특정한 한 가지 측면이 아닌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려는 사고 원리 동그라미겠습니다. 사고 원리로서 부동산 학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부동산이 아니다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로 가세요. 상단부 박스 안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복합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종전에 했던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은 동일한 표현이다. 동일한 게 아니다니. 그래서 용어를 좀 구분하시라는 얘기도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법률 체계에 따르면 우리는 사실은 토지와 건물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별개의 물건이죠. 이게 불편하다. 자, 그래서 땅 주인 따로, 건물 주인 따로라는 얘기입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동산을 실제로
거래하거나 가치평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마치 두 물건을 하나에 결합된 상태로 인식해 주는 것을 복합부동산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앞으로 법률적으로 공동주택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매매를 할 때는 대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뭐하고 거래하고 1년에 한 번씩 정부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 조사해서 공시합니다. 공시란 얘기는 가격이 얼마냐고 알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가령 5억 원이다라고 공시가 되었다면 5억 원 안에는 건물 가격은 물론이고 이 건물을 구성하는 대지 가격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그러니까 단독주택, 대지 가격, 건물 가격 따로따로 공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묶어서 거래하고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복합부동산이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어를 정의할 건데요. 부동산 활동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부동산 활동은 무슨 얘기냐? 토지 건물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활동인데, 예를 들어서 투자, 거래 이런 표현에다가 활동만 붙여주면 뭐라고 한다? 부동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상 용어가 복합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어 정리를 공부를 안 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니 같은 말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해봅시다. 복합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기술, 경제, 법률 세 가지 관점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그러면 복합 개념은 복합 부동산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숨도 안 쉬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문을 만드는 제가 근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학 전 분야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걸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박스 확인할게요. 세 번째 줄에 갑니다. 즉이 보일 거예요. 즉, 이제 거기 밑줄 할 겁니다. 법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물건으로 보고 있지만 끊고 실제 부동산 활동이란 말이 보이죠. 활동은 누가 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하는 거라 했습니다. 활동 시에는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죠. 괄호 열고 정착물 옆에다가 건물 등 쓰겠습니다. 건물 등. 자, 토지와 정착물이 결합된 동그라미치고 결합된 상태로 파악하는 개념을 복합 부동산이다. 두 줄을 내려가면 진한 글씨가 보일 겁니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혹은 복합 개념은 복합 부동산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복합 부동산도 기술, 경제, 법률 세 가지 관점으로 인식을 해볼 수가 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조단에 보시면 맨 위에 복합 건물이 보이죠? 그렇습니까? 한 번도 물은 적은 없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들어본 적은 있죠. 용도가 혼합된 것들을 복합 건물이라고 하는 거니까 용어들이 자 비슷비슷하잖아요. 스피스피하는 거니까 잘 좀 구분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은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시간에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부동산의 개념을 지금 정리한다 그랬으니까 이 부동산의 개념도 법률 개념, 경제 개념, 기술 개념 구분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3페이지에 3번 항목이 뭐가 나옵니까? 법률 개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을 정의합니다. 별도로 필기할 게 없을 겁니다. 다 책에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법률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크게는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협의는 어떤 의미가요? 좁은 의미, 광의는 넓은 의미입니다. 자, 협의의 부동산이라 하게 되면 토지 및 그 정착물 혹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민법 공부하셨나요? 예, 이게 민법상 정의입니다. 자, 민법에서 이와 같이 정의하기 때문에
토지와 그 정착물은 무슨 개념이다? 법률 개념. 이게 민법 지문입니다만 개론에도 묻습니다. 자, 다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이제 토지 한 단위를 정의할 건데요. 분필은 한 자루라고 표현하죠. 자동차는 한 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토지 한 개 한 단위를 앞으로 우리는 일필의 토지다, 일필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토지에 집원을 붙여요. 예를 들면 방배동 100번지 이렇게 집원 번호 붙여서요. 이게 누구 땅이냐라고 해서 공적 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기록하는 것을 등기라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면 또 나오겠습니다만 앞으로 토지 한 단위는 뭐라고 하고요? 필지라고 쓰고 집원 붙여서 등기 단위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관건은 시험에 가끔 정착물을 묻습니다. 그럼 정착물을 정의할게요. 토지에 뭐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착이 돼 있다. 정의를 내리면 토지의 계속적, 항구적, 부착 상태로 인정이 되고, 자, 사회 통념상 인정이 되고 토지로부터 쉽게 이동이 되지 않은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표현하겠다. 다시 갑니다. 토지의 계속적, 항구적 부착 상태가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이 되고 이동이 되지 않은 물건은 뭐라고 한다? 정착물이다. 그럼 예를 들면요.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겁니다. 건물은 정착물입니까? 정착이 돼 있잖아요. 자, 토지 위에 뭐 수목, 나무랑 이렇게 잎목 정착물이죠. 그럼 토지와 연결되어 있는 교량, 가령 도로의 포장, 돌담 등도 전부 다 뭐란 얘기입니까? 정착물이다. 지금 종류를 외우는 게 아니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정착물이란 토지의 계속적, 항구적 부착 상태로 인정이 되고 쉽게 이동이 되지 않은 물건이다. 그럼 정착물의 종류는 토지와 별개인 독립된 정착물도 있고 일부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독립이라는 얘기는 아주 부담스러울 거니까요. 별도로 토지와는 따로따로 매매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를 매매할 때 건물의 소유권이 따라가지 않죠. 건물은 별개의 독립된 정착물이라고 쓰고요. 그럼 교량, 돌담 등은 장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들은 토지를 매매할 때 소유권이 따라간다고 해서 뭐라고 읽어준다? 일부인 정착물. 이것도 민법적인 내용인데 결론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정리를 하실 거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정착물은 토지와 별개인 독립된 것도 있고 무엇도 있다. 일부인 것도 있다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정의에 맞지 않는 것들은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계속적 항구적 부착 상태가 아니고 이동이 된다고 하면 부동산 정착물로 판단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헐어버린 건축물, 판잣집, 헐어버렸으니까 토지로부터 분리돼 버렸죠.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잣집 계속적 부착 상태가 인정되지 않죠. 정착물이 아닙니다. 수목은 수목인데요. 가식 중에 수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인데 그러면 가식은 무슨 말일까요? 임시로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라는 얘기를 쓰니까 위정이 안 맞죠. 임시니까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더라. 자, 그 밖에 농작물은 정착물인데요. 토지로부터 분리가 된 경작, 수확물, 예컨대 벼 이는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농작물은 토지 정착돼 있으니까요. 정착물로 보는 건데 수확을 해버렸으면 토지로부터 분리가 돼버렸죠.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묻는 문제는 아닌데 따로 시험을 물을 게 없다 보니까 정착물은 가끔 시험 출제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공부하신 거죠? 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이었습니다. 그럼 광의로 가겠습니다. 광의가 당연히 뭐가 포함된다?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 합친다고 합니다. 체크해드릴게요. 책에다가 들으시면 됩니다. 그 제가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에요.
수업을 하고 어디에 체크해 드릴 것이고요. 그럼 중간중간에 건너뛰는 또 분야가 있을 겁니다. 저도 수업 계획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할 게 있고 차후에 할 게 있는 거니까 여기는 왜 안 해요라고 저한테 물으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필요치 않으니까 지금 안 씁니다. 8월 달까지 다 점검합니다. 작년 공부하시면 여기 몇 분 계시는데 물어보세요. 안 하던가요? 다 체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앞서갈 필요 없고 과정 중에 필요한 거 차근차근 해갈 거니까 수업 시간 했던 것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 합친다고 그랬는데요. 읽어볼게요. 부동산인데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다고 해서 의제 부동산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부동산처럼 간주한다는 표현입니다. 자동차는 엄밀히 말하면 동산이죠. 움직이잖아요. 그럼 자동차 내 거라고 표기 어떻게 해요? 이름 써놓습니까? 네, 자동차 등록대장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처럼 공시수단 등기 등록 방법 갖추어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다고 해서 준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동차, 항공기, 선박 이런 게 있고요. 공장에 가면 공장의 토지, 건물, 기계, 기구, 특허권, 기술권 등을 공적 장부에 모아서 등재하면 공장재단이라고 합니다. 같은 논리로 광업재단,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뭐란 얘기죠? 준부동산입니다. 자, 이들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입니다. 이들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닙니다만 각 특별법에서 등기 등록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동차, 항공기, 선박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준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아닙니다. 등기 등록 권리관계를 명시했으니까 무슨 개념이다? 법률 개념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고 차후에 정리가 됩니다만 이들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당권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저당권 목적이라는 얘기는 이것들 일부 담보대출도 이용이 가능하다. 그럼 왜 정의를 한 거냐면 인간이 하는 활동을 부동산 활동이라 그랬죠. 물어보겠습니다. 준부동산은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으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아니면 왜 공부하겠습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되고 활동의 대상이 되더라는 얘기. 이렇게 꼬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도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되겠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책 확인할게요. 괄호 1번 협의의 부동산 갑니다. 23페이지.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에서 정의한 것으로 밑으로 가죠. 그 정도는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규정을 해서 그럼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전부 다 뭐란 얘기입니까? 동산이니까 두 개를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 토지 하나하나를 두 번째 줄 뭐라고 읽어요? 일필의 토지다. 지금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2번 정착물은 별표하세요. 비중 있습니다. 기억의 정의입니다. 토지에 부착되어 있고 계속적 항구적으로 부착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으로 토지로부터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정착물에는 세 번째 줄 파란색 글씨 독립된 정착물이 보입니까? 별도로 매매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건물이 보이죠. 있나요? 대표적으로 등기되는 건물 이런 걸 뭐라고 한단 말입니까? 독립된 정착물이다. 별도로 따로따로 매매한다는 얘기고 그럼 디귿 반면에 교량, 돌담, 국어라는 게 보입니까? 국어는 무엇일까요? 또랑이라 보십니다. 배수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들은 별도로 장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인 정착물이다. 읽겠습니다. 정착물의 종류는 토지와 별개인 독립된 정착물도 있고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나 맨 위에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된 상태에 있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물건은 정착물로 판단하지 않더라. 그럼 뭐란 얘기예요? 동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내가 나와 있잖아요. 헐어버린 건축물, 판잣집, 가식 중에 수목, 경작, 수확 동그라미 칠게요. 농작물은 정착물이라고 합니다만 수확해버리면 토지로부터 분리가 돼버린 거죠. 정착물 아닙니다. 기타 컨테이너 박스. 우리 공중전화 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 정착물일까요? 아닐까요? 이동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내로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25페이지로 가서요. 중간에 가시면 괄호 2번 광의의 부동산이 나옵니다.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뭘 합친 것이다.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이고, 자 1번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은 물론 20톤 이상, 임목처럼 물권 변동이란 말이 나오죠. 그 의미 아십니까? 권리관계 변동이란 얘기예요. 이게 누구 거냐는 얘기예요. 그 변동을 등기나 등록의 수단으로 하는 동산이나 끊고, 그럼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뭘 읽으신 건데요? 준부동산. 다시 제가 읽을게요. 물권 변동을 등기나 등록의 수단으로 하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준부동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이들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아닙니다.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해서 공시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더라. 따라서 다음 줄에 중요합니다. 준부동산도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더라.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3번 참고로 감정평가 대상이 된다 그랬죠. 저당권 목적 아직 부담스러울 거니까 따라서 다음 줄에 중요합니다. 그럼 부동산의 개념은 준부동산 감정평가 활동한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활동 누가 하는 거다? 사람이.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념은 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준다? 확정시켜 주더라. 15년 전의 지문입니다만 비중 있는 지문이에요. 부동산의 개념은 활동의 범위를 확정시켜 주겠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참고로 볼게요. 박스로 가보시면 외울 건 아니고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은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쳐보고요. 선박은 물론 20톤 이상 선박 등기법에 의해서 뭐하면 등기하면 준부동산에 포함하고, 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장재단, 공장에 속하는 토지, 공작물, 기계 등등등 다음 줄 기업용 재산을 하나의 집합물로 보아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서 뭐하면 보존 등기하면 전부 뭘로 본다? 준부동산. 왜 읽었냐면요. 그들은 민법상 부동산 아닙니다. 각 특별법에서 뭐 하도록 되어 있다. 등기, 등록하더라라고 해서 준부동산이라고 정의해봤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이제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자 중간에 가시면 4번 항목이 뭐가 나옵니까? 경제 개념. 이제 부동산의 개념을 두 번째 관점 경제적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 5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은 자산입니다 라고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본입니다. 세 번째는 생산요소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요소는 다시 생산재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네 번째 부동산은 소비재이고 상품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자, 칠판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무슨 개념이죠? 경제 개념입니다. 자,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에서 느껴지는 느낌, 뉘앙스가 법률적 개념과 물리적 개념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죠. 그렇습니까? 이거 종류를 외우냐고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물어봤던 문제 중에 다음 중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2, 3, 4, 5번 광업재단. 정답. 이걸 문제라고 내요. 이거 실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뭘 외울 내용이 아니고 용어들만 정리를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얘는 왜 그럼 법률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까?
소유권의 변동, 권리관계의 변동 어떻게 한다? 등기, 등록, 권리관계를 명시했으니까 무슨 개념이단 말이에요? 법률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자산은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토지나 부동산을 투자의 관점으로, 투자 수단으로 인식을 해서 구체화하면 가령 임대료 수입이나 매각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매각 차익은 앞으로 시험장에서는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이 자본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부동산은 여러분의 무엇이다?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투자 자산 중에 주식 채권이 있죠. 그러니까 주식 채권을 소비한다라고는 쓰지는 않습니다. 주식 채권은 뭐라고 하는 것처럼, 자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산과 자본은 동일한 개념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돼야 되고요. 영문으로 쓰면 캐피털이라고 합니다만 단어는 묻지 않고 의미를 보는 거니까요. 자본은 사업의 미천이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화를 하면요. 자, 건설업자는 아파트를 팔아먹는 게 주 목적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만든 재화라고 해서 최종 재화라고 씁니다. 그럼 이 최종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재료가 필요할 겁니다. 중간에 투입되는 재화를 중간재라고. 다시 그러니까 아파트를 최종 재화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건축 생산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토지가 필요하죠. 그렇습니까? 그 토지 택지를 우리는 중간재로서의 뭐라고 한다? 자본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어들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최종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중간에 투입되는 재화를 뭐라고 쓰고? 중간재라고 쓰고, 그 중간재 토지는 어떤 성격이 있다? 자본의 성격. 이게 용어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는 무엇이고? 자산이고, 최종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중간에 투입된 토지는 뭐가 된다? 자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생산 요소는 학창 시절에 들어본 적 있습니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토지, 자본, 노동, 이게 생산의 3대 요소라고 들어본 적 있죠. 현대적 의미로는 경영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암기할 건 아니고요. 그럼 여러분이 토지, 자본, 노동, 경영을 빌렸으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토지를 빌렸으면 뭐 줘야 됩니까? 안 빌려봐서 모르겠답니다. 또. 자, 토지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민법 시간에는 지료라고 쓰고요. 학개론에서는 지대라고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토지 사용 수익 대가는 뭐라고 한다? 지대. 자본을 돈이라고 한정해 버리면 이자라고 하면 되겠죠. 노동의 대가, 고용한 거니까 임금을 줘야 하겠습니다. 경영의 대가는 이윤이라고 합니다. 암기하는 거 아니고요. 읽을게요. 위에 네 가지는 뭐라고 읽고? 생산 요소. 그럼 아래 네 가지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시 토지 사용 수익 대가는 뭐라고 한다? 지대라고 한다. 그럼 우리 부동산 공부하는 거니까요. 토지와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정의합니다. 자, 자본, 노동, 경영은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수익을 준다고 하면 기꺼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요. 미국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국내 자본이 미국 시장으로 일부 이동할 수도 있죠.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노동, 경영은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표현을 앞으로 유동성의 특징이 있다고 하고, 그럼 토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는 미국 시장에서 임대료를 더 준다고 하면 토지를 들고 갈 수 있어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면 토지는 앞으로 부동성이라고 합니다. 부동성이 뭐예요?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를 앞으로 우리는 수동적 생산 요소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는 뭐라고 쓰고? 능동적이지만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수동적 생산 요소라고 쓰고, 이에 대한 대가는 뭐라고 한다? 지대라고 표현하겠다. 당장 다음 주 가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리를 잘 하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소비재로 갑니다. 소비하는 재화입니다. 커피를 소비한다고 하지요.
그렇습니까? 커피를 드시고 나면 기분이 좋던가요? 예, 기분 좋다고 합니다. 이 기분 좋다라는 표현을 시험장에서는 효용이라고 합니다. 용어 익숙하셔야 됩니다. 자, 주관적인 만족인데요. 효용을 위해서 가격을 지불하였다면 그런 재화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비재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용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댁에 가시면서 커피를 한 잔 사 마시면 기분 좋아하지 말고 효용이 높아져요. 이렇게 생활에 좀 익숙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관적인 만족을 뭐라고 한다? 효용이다. 자, 비교합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면 임대료 내야 되죠. 그럼 임대주택을 뭐 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주택이 여러 가지 성격이 짬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 경제재는 소비재면 소비재, 자산이면 자본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소비한다고 하지 않죠. 커피를 자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자산의 성격도 있고 소비재의 성격이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령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실수요자는 이 주택 아파트를 사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사야 되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라리 사요 안 사요? 안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금방 해야잖아요. 더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사는 순간 뭘로 인식하고 있다. 이걸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공부하는 관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과 일반재와의 공통점을 묻는 게 아니고요. 차이점들을 부동산학에서 묻습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달라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라고 묻기 때문에 부동산은 소비재의 성격이 있습니다만 자산의 성격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상품은 생활에 쓰는 얘기입니다. 공급자가 판매자가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이윤 창출을 획득할 목적으로 재화를 판매, 공급하였다면 그런 재화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품이라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갈 거냐면 여기는 용어 정리 위주로 가는 거고요. 본론에 가면 1월 달에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부동산을 공부하게 되고요. 2월 달에 가면 자산과 자본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여기에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는 잘 않습니다만 용어의 정리를 잘 해둬야 지문들 풀어갈 수가 있다 당부드릴게요. 책 확인하겠습니다. 자산으로 갑니다. 파란색 글씨예요. 부동산을 투자 대상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을 하여서 끊고 임대료 수입이나 매각 차익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본이득 용어 아셔야 됩니다. 자본이득을 획득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동산은 무엇이다? 자산의 성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괄호 2번 자본으로 갑니다. 사업에 미천 동그라미 치고요. 그래서 아파트 등 최종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중간재 동그라미 치고요. 중간재로서의 투입되는 토지는 무엇이 된다? 자본의 개념입니다. 즉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매입한 그 택지는 자산이 아니고 자본의 성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세 번째 생산 요소.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로 용어들은 정리했고요. 세 번째 줄 파란색 글씨. 토지는 부동성. 부동성이 뭐예요?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동적 생산 요소라고 정의를 했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그 토지 사용 수익 대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대. 책에 다 있죠. 자본의 대가는 이자, 노동의 대가는 임금, 고용의 대가, 자 마지막에 경영의 대가는 이윤화 해석 용어들은 정리를 할 필요 있겠습니다. 보조단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에 효용 이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용어 아셔야 되면 단골집 그 실제로 물어본 적도 있어요.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다음 줄에 역시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효용 혹은 유용성이라고 합니다. 괄호 4번으로 가서요. 그래서 소비재란 인간의 욕구, 괄호 안에 효용이 보입니까? 편익을 충족하기 위해 가격을 지불하는 재화다. 두 번째 줄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지불했다는 얘기는 소비한 거죠. 끊고 혹은 유료주차장을 이용했던 요금을 지불한 것이니까 부동산은 뭐한 것이다? 소비의 대상으로 정의를 하신 겁니다. 내려가서요. 2번 질문.
쾌적함을 동반한 안정적 주거 생활을 위해서 주택을 구입했다면 주택은 뭐가 된 것이고 소비재가 된 것이고 끊고요. 반면에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란 말이 나오죠. 기대감 때문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주택은 뭐다? 자산의 성격이 있더라. 이 두 개가 짬뽕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렵더라는 얘기입니다. 상품으로 갑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개발해서 민간주택에 팔았다면 택지는 공급자의 이윤 창출의 말이 보이죠? 판매되는 상품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에요. 다음 줄 내려와서 부동산 자체는 또 나오네요. 부동성 동그라미 치고 이동이 된다 안 된다? 움직이지는 않지만 추상적 권리 동그라미 치고요. 추상적 권리가 거래상이라는 얘기는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얘기는 물리적 실체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에 부여된 권리, 여러 가지 이익들이 매매 대상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 이야기했어요. 자, 토지 가격이 5억이라는 얘기가 흙값이 5억이다? 아니라는 얘기. 여기에 부여된 여러 가지 권리, 이익들이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니까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권리 이익을 매매한다라는 표현으로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경제 개념이었고 마무리하고 싶게요. 넘기시면 맨 위에 보시면 기출문제가 나와 있죠.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 경제 등등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 개념과 거리가 먼 것들이죠. 그냥 답이 훤하게 보이죠. 손 들고 있잖아요. 어디에? 공장재단. 그렇습니까? 등기 등록했으니까 보다 준부동산이고 법률 개념이죠.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고 봅시다. 여기 결국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누는 것도 무슨 개념이다? 법률 개념으로 구분을 했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에 갑니다. 이제 뭐 남았어요? 부동산에 기술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미 용어 정리는 했고요. 전통적인 분류 방식으로 세 번째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기술 개념은 밑에 가면 있어요.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세 번째 줄 중간에 가시면 1번 공간이 보입니까? 동그라미 쳐볼게요. 눈에 보이는 공간, 눈에 보이는 위치,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자연 등을 학자들이 뭐라고 정의한 거다? 부동산의 물리적, 기술적 개념이라고 한 겁니다. 암기할 거 아니고요. 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다음 중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자연. 정답 자연. 무슨 개념? 그러니까 이제 요령이 보이잖아요. 이걸 섞어주고 구분할 때는 경제 개념만 정리하시면 나머지는 커버가 되는 것이고요. 불편하게도 법률 개념을 시험을 많이 물어봤어요. 딱히 물어볼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봤습니다만 차후에 정착물의 개념은 좀 넓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법률 개념 출제가 많이 됐고 구분하는 것은 경제 개념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이것만 정리하시면 나머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시간에 한 문제짜리였습니다.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